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도올 시진핑을 말하자라는 새 책을 쓰신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대철학자 도올 김영호 선생님과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자고요. 독자 입장으로 이제 그 강병균 이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님께서 첫 독자 이 책 나오고 나서 금요일에 깔렸는데요. 첫 독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독자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이 JTBC 프로 차이나는 도올 그거의 종합 완결편 플러스 엑기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예, 예. 뭐 이렇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거 옷 입을 아니 한복도 이거 입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 한복도 입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머리도 내가 이거 지금 깎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어요. 우리 강 선생님은 나는 수학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책에서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수학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명석하시고 1 더하기 1은 2다니까 거짓말이 없지. 그 사람들은. 선생님 같으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수학자들을 기용을 하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 중국에 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요? 책의 아마 장점과 그 차별성은 도 선생님께서 철학의 눈으로 중국 또 그 지도자인 시진핑을 들여다봤다는 데 그 어떤 아주 굉장히 다른 책들과는 다른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철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좀 다르게 많이 다르게 보입니까? 일반 신문만 보고 파악하는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그거는 우선 시진핑의 생애라든가 이런 걸 속속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가정 배경이라든가 성장 배경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뭐랄까 한 인간이 그 최고 대권 주석 자리에 우리나라 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을 평소 때 대통령이 될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시운이 닿아서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분도 그런 그 주석 자리만 올라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천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석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권력 투쟁을 했다든가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파벌의 계파 간에 어떤 그 암투가 있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중국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걸로는. 근데 나는 우선 시진핑이라는 인간을 봤다는 거죠. 인간을 마치 그 어려서부터 내가 쭉 옆에서 관찰해 한 것처럼 봤고, 그리고 그 시진핑이라는 그 인간 플러스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뭐랄까 중국의 어떠한 정치 역학 속에서 시진핑이 꼭 위대한 성군이 되리라 이런 건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현대사의 인물은 말이죠. 우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난 저 껐으면 좋겠는데 나 저거 때문에 못하겠어. 현대사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해도 내일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시대적 상황이 바꾸고 그러면은
정책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아주 그 비토를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거에 그래서 나는 현대사의 인물을 정치사 쪽으로 내가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 그 한 인간으로 볼 적에 그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글쎄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예,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 괜찮다는 게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이제 이 책 안에 쓰여져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우선적으로 중국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 자체를. 그 JTBC 강의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JTBC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은 너무 몰랐던 걸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이걸.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중국이라는 게 오늘날까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런 거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은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체제라는 거지. 다른 체제고, 다른 논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JTBC 프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가급적인 한은 중국 사회를 뭐든지 그 사람도 만나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회사를 평가해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려면 부정적으로 한없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중국 사회를 가급적인 한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면에는 뭐냐면 중국을 잘 달래서 뭔가 21세기 인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동양 사람 같은 동양인에서 창출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건 인류의 홍복이 아닌가. 뭔가 서구의 20세기는 우리가 서구의 위대한 점도 많지만 서구라파의 그 제국주의가 그 엄청나게 그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21세기는 조금 더 다른 시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라는 인물의 등장의 배경과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만들어갈 중국 사회의 모습과 난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자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얘기라고. 근데 오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트래블 내려오는데 뭐 레드카펫을 안 깔아줬다라든가 또 최근 또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치사하게 중국이 나온다. 이제 뭐 아이돌 뭐 그룹 뭐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보면은 그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이제 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아니 그게 좀 이상한 얘기가 왜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닫는 식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사드 배치를 했다 그 결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아마 한국 기업들 다 축출시키고 그 시장 폐쇄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근데 겨우 그 무슨 아이돌 그룹 이런 거 가지고 살짝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점잖고 그게 소위 말해서 중국 폴리틱스에 얼마나 멋있는 측면인데 뭐가 이렇게 과격한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살 관망해 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국민학교 같은 바보짓이다. 그건 거꾸로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고단수에 지금 살살 이렇게 술을 굴려가면서 지금 큰 판을 관망하는 그런 거에서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아니면은
막말로 중국 아니면 여기 서울시만 해도 이 중국 아니면 이거 운영이 안 돼. 지금 중국 관광객 하루만 끊겨도. 근데 그렇게 레디컬한 변화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뭔 미쳤다고 사드 배치를 지금 하고 앉았어. 그래 그런 거는 최후에 결정해야 될 살살살살 미국이고 중국이고 놀려가면서 최후에 해야 되는 그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정치를 개판으로 해놓고 중국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점잖게 나오지 않냐? 그 되게 좀 논설위원을 하시더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나 본데. 예. 그러면은 그 사드 배치도 그렇고 뭔가 그 사실은 이게 중국이 약간 어린아이 비슷하게 뭐 그런 것도 슬슬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선이 보시기에는 하여튼 사드들 뿐만 아니라 뭐 통일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단계별로 그러면은 그 어떻게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는 그 어떤 그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가 그 단계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문명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한국 사람들은 이 영어로 말해서 outright 이렇게 이 은큼한 데가 너무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바로 맞붙으죠. 그러니까 그냥 뭐 싸우면서 아니 말하면서 놀리는 법 없고 그냥 조금만 있다가 그냥 주먹에 나가서 싸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하고 단박하고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뭐 그러면서 심하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이중성이 심하단 말이야. 이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관인 동시에 중국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뭐 우리가 항상 뭐 만만디니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성급하게 뭐를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가 볼 적에 뭐 개성공도 아니고 사드고 뭐이고 안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여기 지금 근본적인 전제가 나하고 좀 맞질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에서는 대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말로 안정을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나 이런 거보다는 딴 방식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중국 외교부에는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해 놓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아니 이 사드 배치까지 오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가장 근원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을 컨트롤하려면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봉쇄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얻어가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봉쇄 작전으로 개성공단도 폐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줄을 끊어버린다 그런 건데 국제적으로. 근데 중국 벌써 북한이라는 나라만 해도 그런 식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드 배치까지 오게 되면 그 작전을 자기가 허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미일 공조를 갖다가 완벽하게 표면화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중국의 명백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드 배치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을 해방시켜준다고. 그리고 사드 배치라는 게 실제 전술 전략상에 그렇게 뭐 대단한 100% 효과가 있는 얘기도 아니거든. 그리고 그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황당한 전제하에서 모든 걸 지금 한다. 아니 우리가 역사를 준비할 적에 항상 무슨 뭐 핵폭탄이 어디 떨어진다 이런 거 가지고 모든 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다 그러면 그 나라가 꼴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남북한의 그 위험적인 요소들을 디퓨스 이렇게
다 퓨즈를 갖다가 없애가지고 화약이 터질 수 있는 근거를 전부 없애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하나 활용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미국 학자들이요, 특히 북핵 제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거의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남한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아가지고 중국과 미국에다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주면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중국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그 미국 학자놈들이라는 게 정치학의 ABC도 모르는 애들이야, 걔들이 정말. 자기들 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미국의 정치학자를 한 명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 코테이션 하고 그 사람들을 권위로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한국 민중을 갖다가 겁주고 그런 짓들을 신문이 하지 말라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한국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도 또 수십 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열쇠를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열쇠를 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수십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 돌아가서요.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부친이신 시 종신 선생이 중국의 이제 8대 혁명가 내지는 이제 중국 건국의 아버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국가 주석도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거가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가요? 사람이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시진핑이라는 건 근평이라는 건 북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경 가까이서 태어났다 그래서 옛날에는 북경이라고 안 부르고 북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장개석이가 거길 평정한 다음에 북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도 핑지라고 해 평극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경극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평이가 예를 들면 북경에 돌아와서 낳았기 때문에 근평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또 북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서 원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근평이하고 원평이를 보고 나서 시종신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같은 배에서 같은 씨를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은 근평이하고 원평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시진핑은 사람이 그만큼 어려서부터 진실하게 보였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질이 있는 애고 우선적으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튀느냐. 튀느냐라는 싸움에 그것도 매스컴에 튀느냐. 그러고서 국민들의 인기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얼마나 표수를 얻느냐. 근데 중국은 이게 올라가는 방식이 투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말하는 내셔널 엘렉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선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우량한 성적을 쌓느냐. 그래서 그걸 저구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평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튀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사람이 유리해요. 조용하면서 일 잘하고 그러면서 계파의 논리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시진핑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 운도 많이 따랐고 아까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음덕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이 시진핑의 인생에는. 그러나 그 음덕이라는 게 시진핑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 본인의 삶의 자세와 그 우량한 점수를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아버지 때문에 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훌륭한 아버지의 훌륭한 인품과 그 사람의 중국 그 정계에서 갖는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음덕으로 작용을 했다 할지라도, 시진핑이 그 주석으로 간 것은 전혀 그런 배경은 아니죠. 이 사람 본인의 상당히 훌륭한 인격적 자세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국제 정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독자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독자의 질문이 또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건 뭐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틀이 있겠지만요. 그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국제 정치, 특히 미국과의 관계, 뭐 한반도 뭐 그런 문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다. 중국이 제가 그 독자가 어떤 맥락에서 그 질문자면은 그 질문자의 그 말하는 것의 전체적인 배경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그 질문 자체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질문자의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중국은 남북 분열을 이용해서 이 동아시아 전략을 짜려는 입장은 아니라고. 그런 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분열을 해놓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여태까지 한국을 분단시켜 놓고서 냉전 체제를 유지해왔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오늘날까지 미국이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그 막강한 제국주의적인 어떠한 그 모든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를 최대한도로, 유럽에서는 냉전 구도가 다 사라져 가는데 이쪽에다가는 냉전 구도를 고착시켜 놓고 자기들의 무력적인 어떠한 모든 예산을 따내고 이러는데, 한국을 이용하는 건 최고로 잘 이용해 먹은 사람들인데, 그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의 문제는 이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중국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국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걸 전부 등거리 외교를 유지해 가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작전을 우리가 짜야지. 중국이 무슨 그걸 북한을 활용한다? 북한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체자 상하네. 걔들은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다 박는 놈들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 유산, 레거시를 맨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진핑 주석도 그런 거 비슷한 거로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걸 생각한다면 뭐를?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 뭐 이걸 이뤘고 저걸 이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도 뭐 그 전에 주석들이라든가 뭐 공산당书記장들은 뭘 했고 뭘 했는데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부패를 척결하는 건가요? 그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다시 국공 내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9년에 결국은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래로 중국은 상당히 그 제3세계의 주축국가로서 굉장히 신망을 얻었고,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라는 거는 프롤레타리아 도시노동자가 아닌 농민을 기침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럽의 지성인도 그 기대를 했는데, 그 뒤로 모택동이가 죽을 때까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대혁명인데, 이게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4천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되고, 문화대혁명은 3천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를 다 쓸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국가의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1900 그야말로 76년까지인가 그 모택동이 죽기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 역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했지? 처음에 질문이 뭐였지? 부패가 그래서 척결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에 소기했던 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기했던 바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게 거의 보이질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선 중국 역사가 크게 잘못 간 것이고, 둘째로 그 후로 개혁개방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는 건 사실은 천안문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중국 인민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몇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그러니 그 천안문 사태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일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수립하자는 입장이 호요방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그 양심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호요방, 조자양 이런 사람들로 있었던 건데, 등소평은 좀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등소평은 완전히 뭐냐면은 사회주의 원칙, 그 모택동이 지켜온 그런 모택동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거를 완전히 완전히 그냥 진압해서 완전히 싸그리 평정하고 대신 사탕을 주자. 개혁개방이라는 사탕을 준다.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뭘 품위를 주지 않고 억압시켜 놓은 다음에 사탕만 줘보세요. 사람들이 천박해진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대로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 사회는 천박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천박해지고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건 여기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이 급작스러운 개혁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천안문의 요구를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랬지만은 어마어마한 부패 사회가 된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이 부패 척결이라는 문제를 그 소위 말해서 강택민까지는 조장을 하면 했지 그거를 근원적으로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후진타오만 해도 그걸 바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는 망당이다, 망국이다 그랬는데, 이거 당도 망하고 공산당도 망하고 나라도 이제 망한다. 딴 방식이 없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뭐는 아니, 말씀. 시진핑이 등장.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빨리빨리 질문을 네.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래요. 시진핑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오로지 사실은 강택민이 밀었어요. 이상하지만 이 사람을. 강택민의 힘으로 이 사람이 주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호금도하고 강택민이 대립되었는 국면에서 이 사람을 했는데 시진핑은 그 강택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택민 일파를 처절하게 치면서 부패를 근원적으로 바꾸는데 지금 중국 사회에 가보면은 공무원 사회에 가보면 우선 다들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뭔가 불만스러운 듯이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까지는 못하면서도 묘하게 그냥 이렇게 꼽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말라. 니들 뭐 자동차 비싼 공무원 어디 출장 간다는 비싼 자동차 끌고 다니고 음식도 니들 저기 하면 몇천 원 이상 먹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해놓으니까. 김영란법이네. 김영란법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은 내가 보기에 근원적으로 역사적 비전이 없는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중국 사회를 그 시진핑의 정책을 딴지 걸면 안 되는 거고 자기들이 그런 거 저 비싼 음식점에 갈 거 그냥 그 라면 먹고 말려놓은 게 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 임무지 뭐가 그 잘못된 거냐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래서 부패 척결이라는 문제는 레가시로 안 남아요. 그건 절대 시진핑이 아무리 부패 척결해봐야 우리가 이 시진핑 때문에 부패 없는 사회가 됐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이런 레가시는 안 생겨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부패 때려잡는데 그 사람 부패 때려잡은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남은 적은 없어요. 이순신도 저 일본 놈들을 쳐부셨으니까 남은 거지. 그 당시 군대 내에 부패를 척결에 따라서 이순신이 절대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냐면은 문제는 시진핑의 레가시가 남으려면은 부패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철학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진핑을 뭐 만나려는 노력도 사실은 안 했지만 내가 시진핑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 네. 당신이 이게 부패를 때려잡는다는 것만 가지고 부패는 때려잡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패를 자진해서 그 부패를 생산하지 않는 체제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 가슴 깊게 터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는 너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별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시진핑 체제도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측면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그만둔 다음에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는 거죠. 제도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중국은 저 소리가 안 나게 제일 낮은 거예요. 응? 제일 낮은 거예요? 조금 이렇게 들어. 여기 더워 하시는 거. 중국은 여기 휴지 좀 갖다 줘. 중국은 굉장히 위대한 인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종교적인 문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 신중심
사회가 아니고 인간 본위의 인간을 중심으로 나도 저 얼음물 좀 하나 갖다 줘. 그 인문주의의 이게 이제 선진주의 문명 소위 말해서 중국 고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류의 21세기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중국의 선진 문명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인문주의적 장점을 그거를 21세기 콘템포러리 철학으로 다시 재생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막시즘유의 그런 사회주의 철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야 돼 중국이. 예. 그러면서 새로운 그 정치 체제도 점점점 세련화 시켜가고.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내가 보기에는 이 시진핑 주석의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년 17년이면 이제 그 이게 새 인물이 들어서거든요. 내년 17년이면은 나머지 5년은 이제 차기가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더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차기는 50대 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중국 공산당 혁명 시대랑은 완전히 전혀 그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중국 공산당 특히 홍군을 설득시켜 가면서 그러한 그 시진핑의 과도기적인 반부패의 노력을 그런 철학으로 승화시켜 가면서 시진핑 시대가 한 20년을 연속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될 수 있죠. 이건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인데 과연 중국이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잘. 질문이 또 들어가는데요. 이 중국 문화의 주류가 관시 문화인데 과연 그 이 중국 이 관료들의 부패를 개혁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성공 그거는 말이죠. 그 좋은 질문인데 중국 사람들이 관시라고 그러지만 중국 사회보다 우리나라가 더 관시예요. 중국 사회보다 우리가 더 심한 관시 나라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관시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위에서 야 임마 해 그러면 하는 관시라고. 우리나라는 관시가 더티하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중국 사회는 관시 사회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더 희망이 있어요. 바른 방향을 지도자가 비전을 세워서 야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그야말로 박으라면 박고 빼라면 빼는 거야. 이놈들 이 중국 사회라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말해서 그 전번에 그 유엔 그 대사 한 분을 내가 뵀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환경 문제 같은 거만 해도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근데 환경 문제에 있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환경 산업에서. 특히 뭐 풍력이라든가 전기 이런 거 태양광 문제라든가 이런 최고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 서구적 민주 체제에서는 환경 문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을 전부 그 환경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 논리로만 풀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야 우리 환경 문제 심각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고 하면은 그 논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리더십이라는 것에 우리가 보기 21세기에 우리의 갸냘픈 희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의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의 민주화예요. 그 저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건강하게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느냐는 게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는 절대 그 무슨 관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 조윤권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관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쳐요. 상무위원을 갖다가 그 사람은 석유 재벌을 모두 다 관장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재벌인 이 권력자였는데 시진핑이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어디서 누가 건드려요?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대통령 더 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강한 권력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가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고 다 가차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얘기야. 우리 사회를 더 반성하라고 그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독자를 대표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이 한 10몇 개가 있는데 아쉽게도 한 2개만 해주십니다. 예, 하나만 더 해도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말씀하시는 데서 궁금한 게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대법관을 지내신 분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그 상무위원들은 하나같이 조단위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시는 거에서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시진핑 그 주석은 그런 부자가 아닌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유 그 한국 그 대법관이 어떤 대법관인지 모르지만 그 중국통입니다. 이름 밝히면 큰일 날 소리네. 어떻게 그 상무위원이 하나같이 조단위의 부자라는 그런 무식한 말씀을 하시는지. 중국의 상무위원들은 그 몇 사람들은 부패의 고리에 심하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국 사회의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은 권력 서열에서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국 역사의 특징이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한국의 대법관 정도 수준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IQ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건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감히 그렇게 중국의 상무위원 7명이 전체가 조단위 이상의 몇십 조의 부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발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 어디 가서도 알겠습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중국의 부패한 사람들은 부패하게 돈 번 군사 계열, 홍군 계열, 인민해방군 계열의 기업의 그 사실 국영기업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사적으로 소유하는 듯이 운영해가면서 돈을 버는 놈들 이런 거는 무지막지한 부패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무위원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중국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청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월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에도 굉장히 박식하시고 도마복음 써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불교에도 또 굉장히 박식하시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동서양 문명을 통틀어서 이 양대 그 종교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은 아마 도월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보면 공산주의 시절에서 종교가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불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동서의 종교를 하나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가실 그런 포부가 없으신지. 나는 종교운동 할 생각도 없고 나는 교주가 될 생각도 없고 종교 이론가가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 종교가 창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예를 들면 팔룬공, 법륜공도 일종의 그 종교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거를 탄압을 했는데 그래서 인권 변호사들이 그걸 옹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기독교도 예를 들면은 1949년에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을 할 때만 해도 그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 기독교 신자라고 해봐야 한 80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중국이라는 문명이 기독교에 의해서 가슴으로 인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어요. 이 개혁개방 이래로. 개혁개방 이전에는 절대 못 들어왔었는데 선교사를 허용을 하거든요. 자기네 선교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1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열렬한 신도에 지금 가보면 이게 뭡니까? 중국 사회 문제점이죠. 중국이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에게 가슴의 평온이라든가 이거 안 준다는 거죠. 부패와 저기 하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당을 허락만 하는 곳에만 가서 몰려드는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내가 북경에 그 교회당들 가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공산당이 또 뭐냐면 맞불을 놓는다고 불교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에 불교가 말이죠, 창궐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처음에 기독교 창궐이라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독교는 논리가 있고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우리는 그래도 이 승려라는 게 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참 위험해요, 지금. 그야말로 절간이라는 게 도둑놈들이 그냥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저기 하면서 정부에 그냥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면서 중국 사회를 급격하게 타락시키고 있고, 어디 가나 막 절을 막 짓고 있고, 중국 사회의 그 불공평한 요소를 들으라 그러면은 불교의 창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선생님 그 방대한 저서를 내셨는데 그 불교에 대한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있지만, 그런데 선생님께서 영어나 그다음에 중국어로 이제 책을 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스티븐 핑커스나 뭐 제럴드 다이아몬드나 혹은 유발 하랄이나 혹은 심지어는 중국에 이중된 만큼의 인기를 누리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교양과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선생님이 염려하시던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 단군 이래로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지금 융성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한류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한류라는 측면에서 도올 선생님이 그 유려한 영어와 한문으로 책을 내시면 그 영어권과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조언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 참 정말 지사다운 좋은 말씀이신데, 나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감이라고요. 공감인데, 나는 지금 영어로 내가 저술을 할 생각이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워낙 내가 그 한국말에만 집념을 해가지고 영어를 내가 쓰면은 잘 쓰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잘 쓰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잉글리시 마인드를 갖고 내가 완전히 미국인이 돼야 그 영어가 내가 만족하는, 내가 쓴 영어를 내가 평가하는 안목이 높으니까 쓰면서 이게 불만스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내 한국말 수준에 맞는 번역자가 있어서 내 거를 이렇게 호흡이 맞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의 경우는
내 지식의 범위를 가지면서 그 항말을 내 항말을 영어로 번역할 사람이 내 주변은 없어야 돼. 근데 그 예를 들면 원효 선생님 같으면은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일한 세계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문. 그분의 한문을 그래서 그분의 저작이 결국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저작이 된 셈인데요. 지금 뭐 도울 선생님 같으면은 뭐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미국에서 결국 3대 그 문명권의 그 대학을 다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는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동서양의 그 사상과 정치 체제와 뭐 종교와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인 시각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신가 한데, 그리고 놀랍게도 선생님께서 그런 저작을 안 내신 거는 예를 들면 제자들이라도 그런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불란서에서 불어로 책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 권이 나와서 제 중용책이 번역돼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뭐 이중천이랑 리중텐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스타일의 저술을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깊이를 중국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에서 당대에 내가 그 다 이룬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지금 옆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자산이죠. 이건 내가 나 자신도 그냥 이거 아쉽다 그러고 되져야지, 뭐 내가 다 아쉬운 거 없이 다 해봤다 그러고 되지는 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아니요,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쉬운데요. 오늘은 하여튼 그 새로 나온 신서, 그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를 계기로 해서 도 선생님께 이제 아주 귀중한 그런 영감을 얻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